네, 오늘 여야 모두 공식 선거운동 기한 첫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어떤 테마로 다니느냐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은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강력하게 나서고 있고 네. 여당은 또 야당 심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양 부장님 오드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입에서 그런 뭐 개 이런 게 나오리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지간히 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생각보다 뭐 이정섭 지금 호주 대사건도 그렇긴 하지만 먹히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약간 하나의 이슈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좀 발라졌다 이런 것보다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참았던 분들도 많은데 꾹꾹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임계점에 다다라서 표출됐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지금의 어떻게 좀 뭐 지금 보이고 있는 판세 이걸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좀 이제 막 진짜 이판사판이라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 개라는 단어까지.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조력을 좀 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첫날에 지지자들의 상대로 총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세게 얘기했네, 또.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의 소중함을 또 역설하고 나가셔가지고 저는 매우 좀 모순됨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치가 중요하고 소중함을 느끼신 분이 지금까지 가장 반정치적으로 그 정치를 사망 상태로 이끈 주범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진작에 잘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번 선거의 구도가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게 뭐 소나기 정도 되면은 어디 원두막 들어가 있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잠깐 피하면 돼요. 아니 편의점 뛰어 들어가서 우산 사서 쓰면 되는데 제가 볼 땐 이건 소나기가 아니라 거의 태풍 내지는 쓰나미 수준 아닌가. 이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지금 그 선을 넘어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밤마다 잠이 안 오거나 밤에 울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추정을 좀 해봅니다. 밤에 굉장히 몰래 마음이 외롭게 슬프신 것 같아요. 캔디처럼. 아니 네.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할 때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우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밤 되자마자 바로 가락시장 가셨나? 그러니까 첫날에 0시에 가락동 송파구에 있는 가락 수산물 시장을 갔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또 메타포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지 좀 뭔가 좀 잘 생각을 해서 하나라도 좀 이렇게 막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이들 지금 바로 떠오르는 게 대파잖아요. 맞습니다. 대파 875원 가지고 온갖 밈들 온라인에서 떠들고 있고 그걸 극복을 해야겠답시고 생각이 낸 게 아마도 우리 물가 관리 잘 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간 것 같은데 신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잊혀지도록 내버려두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다른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락동 농수산식물 가면 그때 그 윤 대통령이 갔을 때 대파를 얘기했을 때도 사람들이 대파 870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분이 그 얘기를 그냥 남 얘기처럼 하고 갔다는 것도 충격을 준 거거든요. 그럼 농수산식물 시장 지금 쫓아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제 제가 SNS 보니까 양배추 뭐 세 통에 막 24,000원 이렇대요. 그러니까 대파를 그렇게 낮추고 이러면 다른 것들이 막 삐쭉삐쭉 올라오는 거고. 눈을 뛰는 거죠. 네. 이것도 생활 속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출정식 가락동 농수산식물 갑자기 간다고 해서 갑자기 농수산식물 시장 유통구조가 바뀝니까? 그러니까 왜 방법을 못 찾고 있는 허둥지둥 되는 게 너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옆에 딱 봤더니 이수정 후보 저 대파 2단 샀습니다. 그거야. 대파를 격파합니다. 대파 격파합니다. 격파했다가 SNS 격파했죠. 영상 폭포 그런 건데 이거 얘기하신 것처럼 잊혀져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오히려 그리고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명동 갑기 좋아요 무료 급식소 가서 이렇게 김치찌개 끓여줬는데 파가 또 하필 또 파하고 양파가 왜 들어가는 거야? 그거 김치찌개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뭡니까? 파국이랍니다. 파국. 정말 씁쓸합니다. 이슈는 사실은 새로운 이슈로 전환하는 게 기본적인 정치권의 방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못할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정치라는 것도 고도의 전문 영역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누가 봐도 정치 초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공무원을 평생 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정치 뭐 출마도 아니고 갑자기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정치 고수들도 어려운 고수들의 무덤 같은 데를
자진해서 걸어 들어갔단 말이죠. 아니 아까도 그 연설하는 거 보니까 막 윤희숙 의원이 손들면서 연설하는데 뭐 제가 같이 정치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은 또 불출마를 하시거든요.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 저도 참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어색하고 정치 계속 하겠다는 것도 본인이 불출마를 하니까 국민들 들으면서 좀 아리송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무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예산도 있고 정책도 있고 메시지도 있는데 하나도 못 살리면서 자꾸 이렇게 상대방을 경멸하고 싸우자 이걸로만 가는 이유가 비전과 정책과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뭐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라도 좀 안을 만들고 생산적인 정치를 해왔더라면 그 성과를 자랑하면서 충분히 여당의 강점을 프리미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과반수 만들어달라 더 잘하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표를 몰아줄 텐데 그동안에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저 사람 나쁘다 싸우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재미없는 싸움이 너 민증 까봐 너 몇 살이야 이런 싸움이잖아요. 지금 싸움의 수준이 딱 민증 까봐 딱 그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돌파구가 없다. 돌파구가 없다라는 게 좀 핵심 아닌가 이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돌파구가 없다는 말이 참 적절하게 느껴지는데 행정수도 이제 이전과 맞물려서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행정 갑작스럽게 세종시로 국회를 전부 다 옮기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수도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행정 복합도시죠. 행정수도라고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안 불렀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당시 행정수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그걸 못 뒤집고 있는 거거든요. 재미없는 얘기 왜 제가 정확하게 하냐면 이 재미없는 얘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법률가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본인이 법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행정수를 옮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 국회를 거기로 다 옮기려고 하면 그럼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를 누가 하고 있죠? 조국 혁신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받을 거예요?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서 헌법 먼저 바꾸자고 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 헌법 개헌안까지 내놨었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2주 남겨온 상황에서 이걸 왜 내밀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여의도에서 현실 정치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의도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야 국회가 빨리 옮겨가 버리고 저 땅에 우리가 아파트 짓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의도가 서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그래서 우리 밥집에 오늘도 국회의원이 몇 명 다녀갔지를 먼저 생각할지. 저는 후자 쪽일 것 같거든요. 당장 생활에 와닿는 것도 아니야. 이론적으로 따져봐도 이상해. 정치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선호가 뭔가 바뀐 것 같고 여태까지 국민의힘 반대했었거든요. 개헌. 그럼 왜 저렇게 나오시는 거지? 야, 이런 설명이 안 상황인데 저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지금 국민의힘 현장에 있는 후보들이 우리 대통령실을 꽁꽁 숨기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대통령이 선거판에 등장하면 이익보단 불이익이 많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또 대통령을 소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문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 이 문제를 꺼내면서 미국의 워싱턴 DC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워싱턴 DC는 국회만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백악관이 가 있는데 핵심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대통령은 어디로 갔습니까? 청와대에 있던 거를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국무회의를 격주로 한 번씩 세종에서 연다고 했는데 실제로 기자들이 헤아려 보니까 단 2번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 얘기를 소환해서 주목받게 된 건 또 대통령실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악효과를 불러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방분권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균형 발전을 아주 저는 급격하게 빨리 시도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이 지금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공약은 너무 뜬금포예요. 등급보다. 뜬금포.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국민의힘의 입장과 일단 배치되는 공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국민들 앞에 일단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성이 느껴지는 건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취임 이후에 벌어지는 이슈들 다 보면요. 다 뜬금포예요. 예를 들면 의대 정원 문제도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리고 뭐 국회의원 250명 줄여야 된다는 것도 뜬금없이 갑자기 던지고 있죠. 그러다 이제 또 국회 이전해야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뜬금포를 던지면은요. 국민들은 당황스럽고 그 이슈가 불이 못 붙는 겁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끄집어냈으니까 내용이 빈 깡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용산으로 옮길 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오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없어지고 용산 나오면 소통 잘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용산 옮겨가지고 소통이 잘 되나요? 교통이 마비돼요. 교통방송이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아니 일을 잘합니까? 아. 그러면은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면 협치가 자동으로 따라옵니까?
뭐 터가 안 좋은 거예요?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공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지금 문제인 컨텐츠가 건데 중요한 거죠. 컨텐츠가 예. 없이 물리적으로만 옮기자고 하니까 국민들도 신뢰를 못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너무 모순인 게 세종을 옮기자라는 철학적 배경에는 이제 지방 분권 내지는 지방 균형 발전론이 있는 건데 근데 갑자기 몇 달 전만 우리 회상해 보면은 메가시티 만들자면서 김포를 서울로 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예. 메가시티를 만들자 수도권 공화국을 네. 더 강화하자 이랬던 분이 갑자기 또 지방 분권론 갖고 나오니까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진짜 파한단 사다가 진짜 회초리를 지금 들어야 되나 국민들께서 참고로 목련꽃 곧 집니다 이제. 지는데 지금 김포는 서울이 안 돼 있다. 안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다 안 때문에. 맞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가 체계 정합성이 다 깨져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해도 문제지만 이 공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당이 이런 식의 정책을 막 거미줄처럼 산발적으로 내면은 국민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저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국회를 세종으로 옮긴다는 거는 지난 대선 때도 두 후보 다 공약으로 냈다 그러던데. 원래 비슷하게 그렇게 추진이 냈던 것 되고 같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근원이 앞에 여야 가야 정당이 되거든요. 충분히 토의했던 사안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야당이 옮기자고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빌어가지고 국토균형 발전에 의거하여서 모든 우리 정부 기관들을 세종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향을 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목을 잡은 게 지금까지 국민의힘으로 불리는 전신 정당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너는 다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합리적 근거를 대라. 옛날엔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더 지금.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그동안 계속 반대해왔던 분들이 국민의힘에 많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말하지 않아요. 이견이 없어. 아무도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이것까지 이겨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를 정말 못 치르죠. 정치를 이렇게 해서 예. 되겠는가. 아니 저는 그런 반대 생각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그분의 눈치를 봐서 반대를 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어차피 의미 없다. 해봐야. 이거 예. 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들 필요 자체가 없다.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득표에 쉽게 도움인데 얘기하면. 저걸 가지고 예. 내가 얘기를 꺼내서 지역구에 가면 왜 거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안타까운 건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전부터도 그 법조인들 특히 뭐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은 나오자마자 바로 정치하는 걸 반대한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이런 불편한 얘기 검사 앞에서 말 못합니다. 그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렇죠. 예.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본인들이 굉장히 강한 자기의 권력이 아니라 국가가 위임해놓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불편한 농담 한마디를 못해요. 뭔가 의견을 내도 저 말이 틀려도 틀리단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정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씀.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진짜로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농담을 하면 재미없어도 그분들이 농담은 박수 웃어줍니다. 웃어주니까, 네. 예, 배꼽 빠져 있어. 우리가 그런 거 잘하죠, 네. 그 삶을 20년, 30년을 살다가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들잖아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치. 나와서 변호사만 돼도 천양지차거든요. 저도 이 고위직 있다가 변호사 나온 뭐 선배 법조인들 보면 야 이거 왜 이런 거야 막 울라 그런 분들 많아요. 그거 몇 달만 겪어보셔도 달라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못 겪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왜 내가 지금 어떤 황당한 이 말씀을 하시는지도 본인은 모르시는 거고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메타인지 얘기했던 거 제가 객관적으로 저 스스로를 판단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게 사람은 그 오류 가뜩이나 빠지기 쉽거든요. 고위직에 계신 분들일수록 더 힘들어요. 그러면 그 우리 변호사님 말씀 빌어 생각해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여러 가지 어휘들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구사했던 어휘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견을 제시하고 싶지만 정당 안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뭔가 해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인됐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까?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연설하실 때 보면 자기 얘기를 못 하세요. 유세를 할 때 보면 네. 열심히 하겠다. 저희가 꼭 돼야 된다는 말씀 이외를 못 하세요. 그리고 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라는 게 벌써 한 3주 정도 전에 이른바 본인이 직접 대변인처럼 나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가 한 달 정도 가니까 이 보수 언론들조차도 이재명 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달라는 아니, 저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최적화된 그 테이블은 뭐냐면은 기자들하고 당사 들어가서 슈울긴 문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기자들하고는 티타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문답에 상당히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지금 현장에 갔는데 오히려 그게 자기 목소리가 전달 안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 거 이렇게 보면. 아니 근데 저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처음인데 뭐 정무적 판단이나 뭐 전략적 판단은 바랄 것도 없는 거고요. 저는 이게 말씀하는 거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말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예. 빠르고 속사포고
잘하고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막 뱉어내거든요. 우리 신영기 변호사님처럼요. 아니 저보다 훨씬 잘하죠.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연설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들면요 말을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감동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잘하지만 올라가서 마이크를 들고 국민들께 호소를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감동이 있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과 내용이 없으니까 유세체에 올라가서 제가 본 느낌은 본인도 버거워 보여요. 그렇지. 막 믿어주세요까지 나오더라고요. 막 진짜 이제 아멘 해야 되지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 14일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불출마까지 하고 후보들 지금 다 계속 다녀야 돼요. 네, 열세에 네. 있는 후보들 가가지고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가가지고 한 표라도 더 달라고 호소하고 그분이 왔을 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가 수도권 후보라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온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출마자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효능감도 없고 연설도 안 되는 이유가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 저는 이거 본인도 정확해. 너무 버거워 보인다. 아니, 힘들어 보여요. 우리- 제가 이제 공익법무관을 했고 제가 이제 그때 이사장님을 모시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보통 말씀 자료 같은 거를 다 씁니다. 정부 법무공단?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예. 이사장님을 제가 말씀 자료를 이제 쓰는 역할을 제 그때도 임무라고 이런 걸 했었는데 잘했군요. 예. 뭐 이제 봄이 오면은 봄을 제가 떠올리면서 써야 돼요. 이제 뭐 목련이 끝때 기존에 썼던 걸 참조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이사장님께서는 다른 돌발 행동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거 참모들이 써온 거 다 결제가 나오면 그거 읽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게 연설입니다, 사실. 그분들의 연설. 근데 한동훈 위원장도 연설이라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 할 때 거기도 아마 말씀 자료를 누군가 썼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줄줄 읽는 거 잘했고 이제 국회에서 이거는 사실 연설이 아니라 이제 상대 의원하고 이제 말씨름 같은 걸 잘하는 거지. 이분이 무슨 내용 있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누가 써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가지고 상황에 혼자 하려고 맞게 하니까, 또 거기 네. 오신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한 표를 호소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민주당 가 있는 분들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런 영혼 없는 또 진정성 없는 연설이 남발될 때 오히려 국민들은 마음이 더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진짜 이건 인간적으로 좀 안 됐어요. 왜냐면 역할이나 이런 게 좀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신 분이 했었으면은 서로 좋았을 텐데 이 서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된 거 네. 아닌가.